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는 마른 장갑을 끼고 등에는 해진 배낭을 메고 종이와 플라스틱을 분리해 담은 끈자루를 옆구리에 쥐고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 골목은 늘 조용했고 사람들이 내미는 눈빛은 대개 무관심보단 부담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정운섭은 그런 시선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를 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눈빛과 닮아 있었고 오히려 주춤하며 피하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정운섭은 올해 82살이었습니다. 한때는 공사장에서 자빌도 했고 도시락 배달을 하며 몇 달을 버티기도 했지만 몇 해 전부터는 폐지를 주우며 그날그날 먹고 자는 것만 간신히 해결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손에 쥔 끈자루가 점점 무거워진다기보다 다리에 들어가는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 그날따라 손끝이 저릿 할 만큼 저려와서 평소보다 폐지 줍는 일을 일찍 접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달력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둔 날짜를 보며 오늘이 마침 국민연금 지급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고 작은 봉투 안에 넣어두었던 주거비와 병원비를 분배할 겸 농협 통장 정리를 하러 들르기로 했습니다. 지갑 안쪽에 꽂혀 있던 통장은 지금 사용하는 국민연금 계좌와는 달랐고 거의 30년 전 아내가 생전에 만들었던 이름 그대로의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둘이 함께 가계부도 쓰고 쌀쌀 돈도 그 통장으로 빼곤 했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던 그것을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방에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무렵엔 손가락이 시릴 정도로 추운 바람이 불었고 자동문을 지나 창구에 다다랐을 땐 오전 번호표 대기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 계좌 정리를 마친 뒤 정운섭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통장을 조심스레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통장인데 혹시 계좌가 살아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구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컴퓨터에 몇 가지를 입력한 뒤 손을 멈추고 잠시 정운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당혹스러움과 경계심이 함께 섞여 있었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운섭 고객님 맞으세요? 그 말에 정운섭은 갑자기 손에 쥔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써서 글자도 희미해진 통장을 그들이 그렇게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직원이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고 둘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1993년에 아내분과 함께 구입하셨던 경북군 소재 농지 기억나십니까? 그 땅이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제호에 따라 고속도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수용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어르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조회 시 등록된 계좌가 바로 이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일괄 보상 처리되면서 약 98억 6천만 원이 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정운섭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은 등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잠시 헷갈렸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1988년 여름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가 자신의 부모 묘를 대신 돌봐주었다고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서류 한 장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북 봉화 쪽인데 지금은 산이라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명의로 해두겠습니다. 언제 개발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었고 정운섭은 그저 허울 좋은 말이라 생각하고 수십 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울 좋은 말이 그날 오후 정운섭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 땅 위로 도로가 나기로 결정되었고 그 도로 위에는 대기업의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뉴스가 몇 주 전 이미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국토부도 군청도 언론도 알았지만 정작 땅 주인인 정운섭은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마른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제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서류 봉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억짜리 인생 반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전환점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늘어선 버려진 건물들, 멀어진 시외 간판, 지친 사람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그가 살아온 세상 그대로였고 100억이라는 숫자 하나가 그 삶을 단숨에 바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늘 하던 대로 시래기 줄기를 꺼내어 손질하며 칼끝에 말라붙은 먼지와 잎사귀를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몫이 맞는가? 이건 아내와 함께 사놓고도 잊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감정은 복잡했고 말로 꺼내놓을 틈도 없이 가슴 안에서 퍼져 있었으며 그는 그 복잡함을 그냥 손끝으로 시래기를 만지며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묵은 삶의 냄새에 젖어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갑자기 짧고 낮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 한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 하나로 정운섭의 손끝에 힘이 풀렸고 줄기 위에 얹어져 있던 칼끝이 허공에서 정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르기보다는 마당 대문을 두드리거나 계십니까? 라며 불쑥 들어서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망설인 흔적이 느껴지는 소리는 낯설고 낌새가 수상했습니다. 정운섭은 장갑 낀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말없이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에 있던 가족의 얼굴은 따뜻했지만 지금 눈앞에 선 그 사람의 표정은 차가운 기대와 계산된 침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운섭은 알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거운 시간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정태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이자 정운섭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던 사람,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내야 했던 혈육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운섭의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글자를 떼던 날 신문을 펼쳐놓고 오자마자
기사 제목을 읽어 내려가던 목소리, 칠판에 적힌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풀어냈던 작은 손가락. 그 시절 정태영은 누구보다 영리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총명함은 곧잘 자기를 향했고 어려운 문제는 풀면서도 친구의 눈물에는 돌아서던 차가움이 분명했습니다. 형제도 없이 자란 그는 부모의 애정을 오롯이 받으면서도 그 따뜻함을 돌려주는 데에는 늘 인색했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표를 내밀며 칭찬을 요구했지만 누가 아프다거나 엄마가 피곤하다는 말엔 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차가움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울지 않았고 제삿날이면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건, 자신이 쥔 법전, 자신의 명함이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린 사람, 그것이 정태영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 시절 그가 잘못을 들켰을 때 보여주던 작은 계산이 깃든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정운섭은 그 눈빛을 보며 마치 과거의 필름을 되감아 보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움도 반가움도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잊고 있던 소가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 발짝 물러서며 현관문을 열어젖혔고 정태영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말은 온도 없이 흘러나왔고 대답은 하지 않아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태영은 잠시 둘러보더니 서랍 옆 허름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정운섭은 그가 들고 온 검은 서류 가방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방문이 단순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곧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연락 못 드린 데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놓을 틈이 없더군요. 매일 처리할 사건이 수십 건이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더더욱 감정적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마치 연습이라도 해온 듯 끊어 말했지만 그 끊김 속에는 후회보다도 설명에 가까운 정리된 변명이 담겨 있었고 그가 말하는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입술 끝에서 부유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메마른 소리로 흘러갔습니다. 한 번은 추석 무렵에 전화를 걸까 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던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격하게 몰려와서 그걸 수습하느라 놓쳤고요. 그 다음부턴 이상하게 타이밍을 못 잡겠더군요. 그는 뭔가 더 덧붙일 말이 있는 듯 시선을 정운섭의 얼굴에 고정시켰지만 정운섭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손을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인 무반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태영에게 용서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며 단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영은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이어가려다 입술을 한번 깨문 뒤 물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물조차 목 안으로 시원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래기를 말리던 방 구석에서는 햇빛 대신 싸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태영은 서류 가방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 동안 주저하더니 마침내 꺼내든 말은 마치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답변처럼 정리된 어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제야 저를 찾으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브라뇨 가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선의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기부 같은 건 아직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좋은 뜻이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구상도 필요하고요. 그 말은 조언의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견제가 분명히 묻혀 있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뜻, 그리고 기부는 내가 정리하겠다는 선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말 끝에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저만 해도 아버지가 동네에서 어깨 펴고 다닐 만한 아들 아닌가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쯤 자랑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정운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의 바다버너 위에 올린 뒤 낮게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물소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그건 내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호했고 무엇보다 그 안엔 태영이라는 존재를 자식이라는 이유로만 감싸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운섭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오래전 그가 한겨울에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혼자 삽질을 하며 묻고 또 묻던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누구를 닮은 것일까? 지금도 여전히 답은 없었고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내 돈을 가지러 온 것인가? 그 질문은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을 떠돌았고 태영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서류 가방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긴장과 소유욕이 섞인 미세한 경련이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 벽지에 햇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햇살마저도 무언가 계산 중인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서류 가방을 끝내 열지 않은 채 테이블 한쪽에 작은 비닐봉지를 무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마트 로고가 선명한 투명 비닐 안에는 캔 음료 서너 개와 찰떡 파이 몇 봉지가 들었고 그것이 그가 1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갈증 나실 때 드세요. 요즘 날이 건조해서 탈수 오기 쉽습니다. 그 말은 마치 뉴스에서 읽은 건강상식처럼 건조했고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듯 옷깃을 정리하더니 가볍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 업무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현관문까지의 거리만큼 정확히 미련 없이 움직였습니다. 정운섭은 말없이 그 등을 바라보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작은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청하려고 등을 붙였지만 몸은 눕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눈꺼풀은 내려가지 않았고 귀끝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바깥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집에 들렀던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말투, 그의 손끝, 그리고 그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이 방 안 공기처럼 눅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 쪽에서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종이 쪼가리가 구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가 점점 낮고 길게 이어지더니 바닥 마룻결을 따라 누군가 기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운섭은 몸을 일으켜 확인하려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봐야 놀랄 사람도 없고 피한다 한들 도망칠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지와 장판 사이로 길고 굵은 그림자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한기가 느껴지지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구렁이였습니다. 등줄기에 어렴풋한 무늬가 비치고 있었고 몸통은 부드럽게 휘어지며 천천히 정운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운섭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구렁이를 본 순간 정운섭은 두려움보다 먼저 차가운 추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렁이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는 직감,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짓궂음이 아닌 생명을 해칠 의도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집안에 이 시골 마당 깊숙이까지 그 거대한 뱀이 스스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와 풀었고 그 누군가는 이 집 구조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선이 멎은 곳은 마당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그 어둠 속에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운섭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들놈이 내 돈 때문에. 그 말은 마치 허공에 띄운 문장처럼 낮았지만 방 안 어딘가에 깊이 박혀 잔잔하게 퍼졌고 그 순간 정운섭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렁이는 정운섭을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잠들어 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그의 옆에 몸을 틀고는 마치 무엇인가를 감싸듯 조용히 웅크리고 엉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정운섭은 몇 해 전부터 만성관절염으로 인해 밤마다 온수형 허리 찜질팩을 데우고 배에 안은 채 잠드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온찜질팩은 체온보다 따뜻한 온도와 수분을 머금은 섬유질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본능적으로 먹잇감보다 열원에 반응하며 특히 수분이 머문 따뜻한 소재에는 포식 대신 접근하여 몸을 감싸는 습성을 보입니다. 게다가 정운섭이 낮에 무릎에 바르던 멘톨 녹각 성분의 약초 연고는 뱀에게 있어 경계보다는
후각적 혼란을 일으키는 자극이었고 결국 구렁이는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그저 찜질팩을 감싸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구렁이는 그를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한 무언가가 그의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운섭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해치려 들었던 자가 이 방 안에 사리를 품고 무언가를 던졌고 그 사리가 되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묘한 슬픔 섞인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다시 한번 기부 결정을 더는 미루지 않게 만드는 작은 결심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운섭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좀처럼 들지 않았고 가슴 아래쪽에서 퍼지는 식은 기운은 몇 겹을 껴입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허리 부분이 해진 바람막이를 껴입고 천천히 동네 고물상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몇 해 전부터 그가 새벽마다 걷던 골목이었고 고물과 헌옷을 수거해 모아두는 창고가 있는 골목 끄트머리엔 작년까지는 폐유지를 태우는 연기가 맴돌았지만 요즘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청년 민호가 들어오면서 길 정리도 되고 어르신들 중 재활용품을 주우시는 분들에겐 무게를 재어 현금으로 바로 보상해주는 작은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민호는 정운섭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고 정운섭의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이웃집 막내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협에서 일하다가 마을 복지센터로 옮긴 뒤 마을 어르신들의 병원 예약이며 잔고 확인이며 못 읽는 공문서까지 하나하나 도와주는 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손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운섭도 그 민호를 유일하게 곁에 두고 말 섞는 청년으로 여겼고 며칠 전 밤늦게 자기 방 안에서 뜻 모를 소리를 들었을 때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은 사람도 민호였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었네. 구렁이였어. 근데 그게 날 안 물더라고. 그 말을 들은 민호는 처음엔 웃는 얼굴로 진짜예요. 어르신? 하고 되물었지만 정운섭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것을 보고는 곧 진지해졌고 창고 앞 CCTV라도 확인해 볼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바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정운섭은 다음 날 새벽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고물상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창고 문을 열다 말고 정운섭을 보자마자 다가왔고 그 얼굴엔 뭔가를 삼킨 듯한 주저와 고민이 비쳐 있었습니다. 정운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녁 CCTV 확인했는데요. 이상한 게 하나 찍혔습니다. 민호는 창고 안으로 정운섭을 이끌었고 민호는 리모컨을 눌러 CCTV를 재생하다 말고 한 장면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골목 어귀에 헤드라이트를 끈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구형 제네시스였고 카메라의 야간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차량 윤곽과 차종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젯밤 11시 27분쯤입니다.
그 시간대엔 마을 주민 누구도 차를 몰고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15분쯤 골목 어귀에 멈춰 있다가 다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운섭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눈치를 살피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그러니까 아버지 댁에 손님 다녀가신 바로 그 시간대죠. 같은 차량이 낮에도 한 번 골목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정문 앞에 차를 대고 1시간 남짓 머물다 나갔습니다. 그 말에 정운섭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 내 아들이었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라는 작자지.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정운섭은 계속 화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에 찾아와선 음료수 몇 개 놓고 갔지. 그걸로 아버지를 만난 티를 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밤에 다시 왔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차에 앉아만 있다 갔다는 거지. 민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운섭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어둠 속 정지된 차량 한 대가 CCTV 속에서 말없이 정운섭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왔던 구렁이의 출처에 대해 더는 상상이나 추론일 수만은 없다는 오싹한 예감이 그의 등 아래쪽을 서서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운섭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차량 옆면과 휠 커버, 그리고 후면, 범퍼 쪽 미세한 기스 자국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그건 분명 아들이 타고 온 차였습니다. 정운섭은 천천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은 오히려 어떤 확신보다 더 깊은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운섭은 집안에 틀어박힌 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도, 봄볕이 드리운 날도 있었지만 그는 방 안에서 유언장을 몇 번이고 꺼내고 접으며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고쳐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남겨야 할 마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봉투를 다시 접고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 넣은 날 아침, 정운섭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뜻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에 있는 공익나눔재단이라는 비영리 기부단체에 문의를 넣었고 직원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은 한결 개운했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줍는 게 아니라 놓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버스를 타기 위해 마당에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낯익은 검정색 구형 제네시스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정태영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장은 반듯했고 구두 끝에는 먼지 한 톨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도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쪽 깊은 곳엔 기쁨도 안도도 반가움도 아닌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린 당혹감과 계산에 흔들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태영은 마치 아직도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가 하고 스스로 되뇌는 듯 숨을 한번 들이켠 뒤 목소리를 낮게 깔아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그 말투에는 의례적인 존댓말이 붙어 있었지만
그 말끝엔 뭔가를 제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성급함이 미세하게 스며 있었고 그는 가볍게 웃는 척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빛과 이마 위 미세한 주름은 오히려 불편한 낌새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운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자챙을 깊게 눌러 쓴 채 말없이 마당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영은 재빨리 몸을 옆으로 틀며 아버지 앞을 막아섰고 그 발걸음에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소유자의 본능 같은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운섭은 이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까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해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은 불쑥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 안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았고 이제야 그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재단에 가시는 겁니까? 그 물음에 정운섭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진 않았고 마치 멀리서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정태영은 모자를 고쳐 쓰는 아버지의 손동작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정운섭은 아무 대꾸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영은 멈추지 않고 바로 뒤따라 붙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말을 잇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액수는 냉정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건 감정으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계획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선 그런 건 모르시니 제게 맡기세요. 그 말에 정운섭은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태영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운섭은 잠시 입을 다물고 그 눈빛을 뚫어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 몰라라 살았으면서 내가 돈 생기니 날 찾아왔냐? 넌 예전부터 너밖에 몰랐던 아이다. 네가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난 그런 너가 무서웠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말은 나직했지만 단단했고 그 안엔 지난날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이제는 거두고 싶은 마음까지 차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정운섭은 마지막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영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는 듯 그 말을 곱씹듯 듣더니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궜고 정운섭이 다시 발걸음을 떼려 하자 차갑게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며칠 전에 뭔가 놀랄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떠본다는 느낌이 명확히 묻어나 있었고 정운섭은 순간 가슴 안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습니다. 그걸 네가 네 입으로 나한테 묻는 거냐? 그 물음은 질문이면서도 확신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정태영은 눈썹 하나 꿈틀이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집엔 늘 예상 못할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은 그래서 무서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는 아무 단어도 뱀이란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 뜻은 명확했습니다. 언제든 그런 걸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경고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라는 역질문이 깔린 말이었습니다. 정운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대신 주먹을 살며시 움켜쥐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느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태영은 그 뒤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운섭은 민호의 차를 타고 도청 근처 기부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릴 때 민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마음만 전하셔도 됩니다. 서류야, 다음에 다시 와도 되니까요. 정운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가 또 흔들릴 것 같네. 지금이 때야. 재단 안상담실은 조용했고 서류는 이미 민호가 대부분 사전 작성해둔 덕분에 신분 확인 절차와 마지막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은 정중히 물었습니다. 혹시 직계 가족분들께는 동의를 구하셨을까요? 정운섭은 잠시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에겐 줄 마음도 말할 의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뜻대로 남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의지는 분명했고 민호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 뒤 서류는 봉투에 봉인되었고 재단은 1차 기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운섭은 기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응어리를 하나 꺼낸 듯한 기분이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집 앞에서 차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가벼워지셨나요, 어르신? 정운섭은 창밖 논두렁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마음은 가벼운데 사람은 못 믿겠네. 그래도 너 하나는 믿어도 될 것 같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정운섭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정운섭은 이상하게도 일찍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 문득 식은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문 쪽에 놓인 찜질팩이 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 어딘가에서 사람 발걸음 같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방 안 불을 켜지도 않은 채 문틈 사이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는 실루엣 하나가 현관 쪽에 겹겹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망설이지 않았고 등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어제 떠났던 정태영이 분명했습니다. 정운섭은 숨을 죽이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을 통과해 그 아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고 심장 소리는 느려졌지만 가슴 안에는 이상하게 분노보다 차가운 준비 같은 감정이 먼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운섭은 민호의 도움을 받아 시내에 있는 길마음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소박하고 조용했으며 책상 위엔 정운섭이 전날 전달했던 유언장 초안과 재산 신탁 계약서, 기부 확약서가 한데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옆자리에 앉아 필요한 설명을 돕고 사인할 곳마다 손으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어르신 뜻에 따라 작성된 최종본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운섭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에겐 마음 정한 지 오래예요. 그날 오후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혔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부계약은 마침내 정식 접수됐습니다.
밤이 되어 정운섭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운 시각, 마당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자갈 밟는 소리와 살며시 열리는 방문의 삐걱임이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의 실루엣이 방 안으로 들어섰고 낮에 봤던 그 정장 차림 그대로의 정태영이었습니다. 그는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조심스럽고도 빠르게 방 안 책상 서랍부터 장롱 윗칸, 수첩과 금고함이 있던 곳까지 손에 익은 듯 탐색해 나갔습니다. 정운섭은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 움직임에 맞춰 문득 눈이 마주친 순간 정태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리저리 정리된 문서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좀 시끄러웠지요? 제가 그냥 아버지께서 혹시 실수하신 게 없나 서류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냥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주무세요. 정운섭은 이불 끝을 정리하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긴 내 집이다. 얼른 나가지 못해? 정태영은 침묵하다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서류 한 장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해지는 간단합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하셨다고 주장하면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협박도 조롱도 설득도 아닌 그저 법이라는 것을 무기로 쥐고 있다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운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지 않은 채 한 발 한 발 침대에서 내려와 정태영과 겨우 한 뼘 거리를 남겨둔 채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10년 전에 연락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지 그랬냐? 그럼 적어도 너가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란 건 모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정태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고 그는 다시 정운섭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이란 거 모르고 계셨어요? 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죠. 각서라고 서류 주세요. 뭐 안 주셔도 괜찮긴 하지만 어차피 서류는 제가 법으로 따지면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지키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정태영은 정운섭이 서류를 내주지 않을 것 같자 갑자기 돌변해서 정운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판사면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말은 평소의 정태영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던 말투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처절하게 눌려있던 속내가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월급? 많긴요. 집은 대출로 샀고 애 학교 보낼 돈도 없어서 사모펀드에 손댔다가 다 날렸습니다. 와이프는 집 안 들어온 지 2달 됐고 지금 내 통장에 남은 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는 점점 말이 빨라졌고 가슴께로 올라오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몇 번이나 들이마시고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그렇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보통은 자식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지금 당신 하나 바라보고 왔다고요. 그 말은 변명이었고 절규였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바닥을 폭로하는 자백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더는 아들의 정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존심과 무너진 자의 광기가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 머리 하나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뭘 해줬습니까? 뭘 희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 말에 담긴 확신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가십시오. 이제 와서 무슨 기부입니까? 그깟 정의 같은 걸로 당신 인생 포장하지 마십시오. 정태영은 말끝을 바닥에 내리찍듯 뱉고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고 등 뒤로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뒷걸음질 치듯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컥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검은 형체가 빠르게 그의 발목을 향해 내지르듯 뻗쳤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그건 며칠 전 정태영이 자신의 손으로 이 집 마당 어딘가에 풀어놓았던 그 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날로 끝났다고 믿었기에 그 순간 발목에 닿은 무게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동시에 구렁이는 그를 다시 물었고 이번엔 어딘가에 숨어있던 독이 그의 종아리를 타고 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운섭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태영이 바닥을 기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다 점점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 아버지 독이 뱀이 나를. 그러나 정운섭은 더 이상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도 안타까움도 없었고 그저 오래전부터 알았던 결말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내가 데려온 거다. 그 말은 판결처럼 내려졌고 정태영은 끝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고요하게 마당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정운섭은 민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민호가 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지만 독은 이미 심장까지 퍼진 뒤였고 정태영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침대 위에 조용히 놓인 그의 몸은 냉기만이 남아 있었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정운섭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그는 한동안 말없이 마루 끝에 앉아 발끝만 내려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길이 멀어서 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태영이 죽었다는 말은 한순간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칼날처럼 아프기보다 이미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던 자리 위에 다시 돌멩이 하나가 얹힌 듯한 감촉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로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나온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와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인연을 이제 와서 억지로 다시 꿰매려 하지 않겠다는 늙은 사람의 단호함이 그를 병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태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눈물로 호출되지 않는 대상이 되었다는 자각이 그를 한자리에 조용히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도 묻지 않았고 그저 준비된 사람처럼 사망진단서를 접수했고 응급실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정태영의 마지막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피부치로서 울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눈물도 혈연도 없이 단지 곁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한 명이 모든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정운섭은 그 사실을 민호에게 듣고도 눈썹 하나 꿈틀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물그릇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를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태영의 죽음을 두고 한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부장판사 아들이 재산 문제로 친부를 위협하다 독사에 물려 사망. 그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지방 방송국과 인터넷 기사 그리고 이름 모를 유튜브 채널들까지 모두 그의 집 마당을 배경 삼아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운섭은 그 말들에 일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리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훗날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아직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내가 끝내 다 품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냈다고 당신이 묻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정태영을 다시 만난다면 그땐 무슨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처럼 곁을 지켜준 민호는 여전히 이른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늦은 밤엔 대문 닫힌 소리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운섭은 민호가 그동안 겪어온 고단한 삶의 결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작게나마 쓸 수 있도록 전셋집 마련 정도의 금전을 따로 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실에 깊이 감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약속대로 기부했습니다. 각 단체에 나누어 보내는 봉투에 서명을 마치고 난 뒤 정운섭은 묘하게 가볍고 조용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당의 돌담 아래에서 다시 한번 그날 밤 다가왔던 그 구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뱀은 누군가에겐 공포였고 누군가에겐 심판이었으며 자신에게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는 이빨을 드러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에게는 등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운섭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뱀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를 맡는다. 욕심, 두려움, 탐욕. 그걸 감지한 뱀은 언젠가 반드시 이빨을 드러낸다. 그리고 결국 물린 건 자기가 던졌던 독이었다. 그 말은 교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기는 묵직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길게 마당에 내려앉았고 민호는 느긋하게 호미를 들어 잡초가 자란 텃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운섭은 평상에 앉아 햇살 속에서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인생의 가장 긴 겨울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